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교재 81쪽입니다. 벌칙 나갈 차례 맞죠? 오늘도 지난주와 더불어 어려운 내용이네요. 이 81쪽 벌칙에 있는 총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기본서에 없어요. 지금 내용이 표가 그려져 있지 않는데 전체적인 윤곽입니다. 벌칙에 대한. 이거는 행정벌을 얘기해요. 그래서 행정벌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행정형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지금 공통단어가 행정벌, 행정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행정벌을 합니다. 이 행정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 절차에 의해서 법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3-3이라고 기억하는 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가 있고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1-1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관청에서 나가는 거예요. 과태료가 바로 행정질서벌이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종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우리 법상 토탈 제지가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우리는 행정처분을 공부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종류로는 개공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요?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업무정지가 있죠. 이 두 가지가 기업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이고요. 공인인사 자격 취소가 있고 소속공사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공인인사에 대한 행정처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거래응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가 있어요. 이게 이제 행정처분입니다. 이게 행정처분이고 행정벌이란 말은 몰라도 돼요. 형벌은 징역과 벌금이고 질서벌은 과태료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순환 때는 우리가 마지막에 요 벌칙, 우리 법상 토탈 제재가 이건데 큰 줄기는 행정처분하고 행정벌로 나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라인이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가지고 한 건의 위반 행위로 동시에 나갈 수 있느냐,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바로 병과라고 그래요.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딱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건의 위반 행위로 우리 법령상 행정처분하고 행정형벌이 동시에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도 동시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라인이 같습니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한 건의 위반 행위가 동시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게 그 표에 있는 마지막 병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잘 묻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 내용은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일단은 감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과 행정벌로 큰 라인이 나눠지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녹화 안 된지 알고 깜짝 놀랐네. 다시 해야 되나 그럼.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녹화 다시 하는 게 엄청 부담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3년에 3천 1-1,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사를 모두 암기해야 돼요. 그래도 이거는 행정처분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출제는 형벌, 질서벌 각각 하나씩이에요. 특히 30회 시험에서요, 작년 시험에서 형벌을 빼먹은 적이 없었거든요, 출제를. 근데 작년에 형벌 또 빼먹었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올해 틀림없이 출제할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3년짜리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틀림없이 출제를 할 걸로 보여요. 자, 그러면 82쪽 가시자는 얘기죠. 행정형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예요. 이게 전에 5가지밖에 안 됐는데 무려 12가지로 늘었죠. 지금 12가지로. 자, 3-3입니다. 많기도 해요. 그러면 3년짜리냐 1년짜리냐 이렇게 물을 거니까 둘 중에 하나만 확실히 기억하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일단 나열을 한번 해보는데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 있죠? 얘 3년에 3천이에요.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부정 등록자예요. 3년에 3천이에요. 이 둘은 신고한 포상금 주는 거 맞아요? 예, 신고한 포상금 주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에 다 들어와 있어요. 3년짜리가 이제 금지행위에. 증서, 중개, 매매업을 한 자. 기억나요? 자, 다음에 시세교란 행위가 있었죠.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부당한 이익을 제3자에게 얻게 할 목적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또는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시세교란 행위.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 쌍방대리 행위. 기억나시죠? 자, 이거 모두 금지 행위예요, 지금. 그 다음에 투기를 주장하는 행위가 있었죠? 투기 주장이 미등기 부동산 전매 중개했거나 전매 제한된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했습니다. 투기 주장 3년 3천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한 내용이죠. 단체를 구성했어요.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또는 단체 구성원 이의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그래서 이게 이제 금지 행위. 이렇게 증시 직투단 기억나세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부예요. 무등록 중개업자, 부정등록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공 등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5가지가 더 있었죠. 그래서 그 업무 방해 행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기업공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특정 기업공사에 대하여 중개를 유도하는 행위, 유가강제 방해로 지금 암기표가 돼 있죠. 예를 들어서 특정 개공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표시 광고하거나 또는 중개를 하는 개공에 대하여 특정 개공에 대하여 중개를 유도하는 행위. 다음에 특정 가격 이하로 SNS나 뭐 이런 걸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는 중개 의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이게 자, 그 다음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제합니다. 강요해요. 또는 대가를 약속하고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를 유도하는 행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특정 개공에 대하여 중개 의뢰를 이번엔 제한하는 거예요. 저 개공한테는 중개 의뢰하지 말아라. 기억나시죠 이거?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개업공사의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거예요. 광고 방해 행위. 자, 이게 바로 이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서 5가지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유가 강제 방해인데 그냥 눈으로 익혀도 됩니다. 가볍게. 그래서 이제 3년짜리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1년짜리였고 1-1로 가죠. 지금 1-1은 8가지로 압축했어요. 이거는 원래 13가지인가 되는데 8가지로 쭉 압축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뭐냐면 이중자 들어가는 거 있죠. 모두 1년이에요. 기억나세요? 자, 이중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중으로 소속을 했어요. 이중으로 사무소를 놓습니다. 1년짜리 맞죠? 자, 이렇게 되고 거기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옆에 가로 열고 플러스 필취 자격증지, 이중 사무소 플러스 임치 일어났죠. 이거 뭔지 아시죠? 이게 병과예요. 그러니까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필취의 1년이에요. 이중 사무소는 임치의 1년입니다. 소공이 이중 소감은 자격정지의 1년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이제 할 겁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법상 양도되어 있죠. 전부 다 1년이에요. 그럼 양도되어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거. 자격증 양도되었거나 등록증 양도되었거나 그 다음에 자격증 양수되어 받은 자, 그 다음에 등록증 양수되어 받은 자 모두 1년입니다. 또 이거와 대여와 동시되는 행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했습니다. 이거 대여와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한 자도 1년이죠. 한 자도 1년. 모두 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법상 사칭 있잖아요. 사칭 2가지가 있는데 역시 1년입니다.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가 공인인계사 또는 이하 유사명칭을 사용했어요. 이게 자격사칭이죠. 1-1이고 개업공사가 아닌 자가 공인인계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가 개공이 아닌 자가 그래서 명칭을 사칭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사칭과 명칭사칭 2가지가 모두 1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표시광고 개공이 아닌 자는 표시광고하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아닌 자 모두 몇 년? 1년. 기억하세요.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가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를 했거나 명칭을 사칭했다. 모두 1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뭐냐면 우리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했어요.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했다는 얘기는 개공이 아닌 자로부터 정보를 의뢰받아 공개했어요. 1-1 맞죠? 의뢰받는 내용과 다르게 공개했거나 차별 공개했어요.
이때는 지정 취소의 1-1입니다.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했다. 그 다음에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1-1입니다. 임시 시설물하고 이중사무소는 처벌이 똑같다고 그랬죠. 임취 1이에요. 1-1이에요. 둘 다 똑같이. 근데 이중 등록과 이중소금 필취의 1-1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7번째로 비밀 누설죄 기억나시죠? 개업공사 등은 이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비밀 누설죄 1년인데 이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반의사 불벌죄. 기억해 두시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처벌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예? 한다고 그랬죠.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을 때만 처벌 못해요. 이게 반의사 불벌죄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지행위 중에 4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금지행위 매, 무, 수, 거. 매가 뭐예요? 매매요. 무, 무등록업자와의 거래. 수, 보수, 초과. 거, 거짓된 언행. 1-1입니다. 그래서 8가지 이렇게 이제 암기하는데 이게 이양사칭이죠. 표정시비 금지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양사칭하는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표정시비 거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양사칭, 표정시비 금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둘 중에 하나 분명히 낼 거거든요. 틀림없이 낼 거예요. 다음 중 1년짜리를 모두 골라라. 다음 중 3년짜리를 모두 골라라.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그래도 다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지행위 때문에 그래요. 금지행위 제재 일단은 매무수거만 1년이고 나머지 증시 직투단, 유가관계 방해 모두 3년이죠 이거. 그래서 이해를 꿰두시고,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맞춰야 다 맞추시라고. 이건 장난치는 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3년짜리 1년짜리를 다 봤습니다. 넘기십니다. 행정형벌에 대한 양벌 규정이 나와요. 우리 보고 쉽죠. 결격사유 할 때 제가 언급하고 넘어왔습니다. 이미 양벌 규정이라는 거. 양쪽을 다 벌하더라. 개공이 고용한 소속 공인인계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이 계시는데 이들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우리 공인인사법 위반이에요. 공인인사법 위반으로 징역벌금에 처하는 위반을 했습니다. 그럼 이들은 징역벌금 처벌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들을 고용한 개공도 처벌합니다. 개업공사는 그 위반에 규정된 뭐로 처벌한다?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다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금형을 면하게 됩니다. 이게 양벌 규정이었어요. 그러면 양벌 규정은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이 징역벌금 위반행했을 때 개공을 벌금 때리겠다는 얘기니까 양벌 규정은 형벌 위반행에만 적용이 있지 행정질서벌이라든가 행정처분 위반행에는 양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벌 위반행에만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적용이 없습니다. 그 괄호 속에 써 있죠? 행정질서벌이나 행정처분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이 없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게, 그러면 우리 개업공사가 양벌 규정에 의하여 만약에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받았어요? 그래도 이는 결격이다 아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밑에 판례가 있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형벌에 대한 양벌 규정을 다 봤습니다. 이제 행정질서벌로 들어가십니다. 행정질서벌은 우리 기본서 316쪽에 있어요. 그럼 행정질서벌은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먼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대상자별로 나눠서 기억합니다.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상자별로 나누기 때문에 쉽게 기억해 버려요. 일단 거래정보사업자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거든요.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았어요. 그럼 운영규정 제정 승인 받아야 되죠. 몇 개월인지 기억나세요? 3개월. 3개월 내에 받아야 돼요. 안 받았거나 변경 승인 안 받았거나 위반에 운영했어요. 그러면 500만 원 과태료고,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국토부 장관이 감독상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출 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불응했다. 그러면 이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맞고 운명하셨다죠, 이거. 운명.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협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협회는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해 줘야 되거든요.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몇 개월 내에 공시해야 되는지? 이것도 3개월이다.
2019년도 공제사업 실적은 2020년 3월 31일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죠.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공제사업 운영 실적 공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500만 원 들어가고, 협회가요 명령자 들어가는 거 있죠. 이거 위반하면 다 500이에요. 그럼 명령이 뭐가 있냐면 개선 명령이 있어요. 시정 명령이 있습니다. 감독상 명령이 있죠. 그럼 이거 위반하면 모두 500만 원가 들어요. 예. 자, 그다음 이제 협회가 임원에 대하여 징계 해임 요구를 국장이 한 거예요. 근데 불응했다. 그럼 500만 원가 들어요. 또 금융감독원장이 국토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서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할 수 있죠. 여기에 불응했어요. 그럼 500만 원가 들어옵니다. 그럼 협회는 공시 명령을 위반하면 500만 원 징계 먹는다라고 기억하는데 이건 별도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대충 돌다니면 뭐예요? 500이 그냥. 협회는 유일한 제재가 500만 원 과태료밖에 없어요. 이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신설한 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500만 원 과태료가 있죠? 찾았습니까? 자, 그래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대표자가 누구라고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누가 있다고요? 아, 네이버나 다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예요. 이거. 그러면 이거 부당 표시 광고하고 있는가 모니터링 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모니터링 결과 이거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어요.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불응한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조치 요구라든가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다. 부당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을 해달라, 게재를 해달라,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자료 제출해달라 요구했는데 불응했다. 그러면 500만 원가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거.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로 개공이 또는 소공이 500만 원 과태료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개공 또는 소공이 500만 원 과태료 맞는데 이거는 우리 연수교육 받아야 되죠. 연수교육 안 받으면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엄청 셉니다 이거. 근데 기준 금액을 보세요. 20만 원에서 100만 원 돼 있죠.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150만 원 못 넘겨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형평을 잃은 거지 지금. 연수교육 안 받았다 500만 원 과태료 때려버리는 쓰겠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과태료를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수교육을 안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거는 법의 규정이 있어요. 근데 금액이 너무 세다는 계속 의견이 있으니까 이걸 법을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법을 개정하면 국회 통과해야 되죠. 귀찮죠. 그러니까 대통령령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에서 조정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그리고 위반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죠. 그럼 가중하더라도 최고가 지금 100으로 돼 있으니까 150만 원 못 드려요. 근데 주의할 점이 조금 이따 말씀드리죠. 그거는. 어쨌든 연수교육 안 받으면 얼마 이하 과태료라고? 500만 원 과태료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업공인인계사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데 확인 설명이 있죠.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500과 맞죠 이거? 업무정지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고, 이번에 또 하나 신설된 게 부당 표시 광고 있죠. 개공이 부당한 표시 광고 하다 걸렸어요. 존다과외 기억나시죠? 그러면 500만 원 들어옵니다. 존이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다르게 과장되게. 그다음에 해는 해칠 우려가 있다. 부동산 거래에서 해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일단 500만 원가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500과 여기까지입니다. 500과 여기까지고 쉽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 이제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는 100만 원 가지고 어디 휴게소에서 보자?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 그렇게 합니다.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 이렇게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자, 영이 아니고 명이죠. 그러면 이거 명칭이죠. 이거 명칭. 개공이 명칭을 위반했습니다. 개공은 그 사무소의 명칭에는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써야 되죠. 중개는 공사사무소 명칭 쓰면 안 되죠. 5개 광음을 설치하든 상명 표기해야 되죠. 안에 거나 허위 표기했다 다. 그러면 전부 다 이거 100만 원 과태료예요. 근데 개공이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하면 뭐라고요? 1-1이에요. 아닌 자는 1-1입니다. 그 다음에 등이 뭐예요? 등록증 반납하지 않았을 때. 우리 취소하면 등록증 반납해야 되죠. 며칠 내? 7일. 정지처분 시에는 반납 규정이 있다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없어요. 그러면 100만 원 과태료. 다음에 이거 포가 아니고 표죠.
그럼 개공이 표시광고 할 때 그거 명시할 사항이 있었죠? 표시광고 위반이에요. 성명소연 기억나세요? 개공이 성명소연을 광고해 줘야 됩니다. 광고할 때 나가야 돼요. 성, 명, 소, 연. 성이 뭐예요? 성명, 명, 명칭, 소, 소재지. 이거 중개사물 소재지 맞죠? 중개대상물 소재지 맞죠? 아니에요? 사무소의 소재지예요 이거. 그 다음에 연이 뭐예요? 연락처. 이거 위반했다. 백과예요. 그 다음에 휴는 이거 이제 신고 위반이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기간 변경 신고, 재개 신고 위반. 모두 백과예요. 신고 위반은 다 백과라고 하자고 그랬죠. 일단. 근데 6월 초과 무단 휴업해버리면 뭐예요? 임취. 좋습니다. 중개발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보이죠. 근데 휴업 3월을 초과하는 휴업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휴업 들어갔어요. 백과. 그 기간 6개월 넘겨버리면 임취. 이렇게 됩니다. 개가 뭐예요? 개시 의무 위반. 이거 등자보수죠. 등이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그다음에 보증관계증서, 보수표, 등자보수. 이걸 위반하면 백과. 소가 뭐예요? 사무소. 사무소 이전 신고죠. 며칠 내야 돼요? 10일 내에. 안 하면 백과. 그러니까 신고 위반은 백과가 분명히 맞잖아요. 일단. 그 다음에 보는 보증이죠 이거. 보증을 설명을 안 했거나 사본교부를 안 했거나 그럼 백과예요. 근데 보증을 아예 처음부터 설정 안 하고 업무이식해 버린 거예요. 임취, 의리무주출 위반했어요. 설정은 했으나 설명을 중개 완성됐을 때 안 했거나 보증공인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 백과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자는 자격증 미반납이죠 이거. 자격증 취소하면 반납해야 되죠. 며칠 내? 7일 내. 안 하면 백과. 자격증은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 내셔야 됩니다. 사유서를 안 냈거나 거리 사유서를 냈다. 역시 백과예요. 그래서 영등포 휴게소 보자. 쉽게 기억하십니다. 이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과태료는 제일 잘 내는 게 이 사유보다도요. 부가권자와 대상자가 어떻게 되냐. 이걸 제일 잘 내요. 그 밑에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거리정보사업자와 협회입니다. 거리정보사업자와 협회 대상 과태료 누가 때리겠어요? 국장. 정보통신서비스공자 이번에 이게 신설한 거예요. 그럼 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가 누구다? 국장이에요. 주의하시고. 개공과 소공입니다. 연수교육 안 받았죠? 누가 때리겠어요? 시도지사. 주의하시고. 이게 없을 때는 이거 엄청 잘 물었어요. 연수교육 부과권자, 과태료 부과권자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연수교육 주체거든요. 그럼 개공이 확인 설명을 정확히 안 했거나 개공이 부당 표시 광고하다 걸렸어요. 그럼 이때는 뭐다? 등록관청이다. 자, 이거 헷갈리게 생겼습니다. 이제 보면 정보통신서비스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죠. 그 다음에 개공이 부당 표시 광고했다면 등록관청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 헷갈리느냐? 부당 표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그러니까 부당 표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국장이 하니까 여기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 때리는 거예요. 근데 부당 표시 광고 한 개공이죠. 한자, 부당 표시 광고 한자는 개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때려야 돼요? 등록관청이에요. 구분됐어요? 자, 그래서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영등포 휴게소 복까지는 대상자가 개공이죠. 기업공사고. 그러면 이자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때리겠습니까? 당연히 등록관청이죠, 뭐. 근데 자격증 미반납자 있죠. 이자에 대한 과태료 누가 때리겠어요? 시도지사죠. 정확하게는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겠죠. 이자가 때릴 겁니다. 자, 그래서 과태료 부과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고 대상자는 거리정보사업자협회 정보통신서비스공자, 그 다음에 개공, 소공입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이었던 자 이렇게 됩니다. 누가 빠졌어요? 보조원이 또 빠졌어요. 보조원은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법상 취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 빠졌어요 지금. 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안 되죠. 행정처분. 등록 취소나 업무지 자격증지 모을 일이 없잖아 지금. 그 다음에 과태료 대상자도 안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조원 형벌은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형벌은 다 대상이에요. 유일하게 협회만 빠집니다. 협회는 유일한 제재가 500과예요. 과태료밖에 없어요. 당연한 얘기죠. 협회에다가 징역 때릴 수 있어요 이거? 못 때리지. 일단은.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보조원이 또 빠졌습니다. 과태료 대상에.
자, 그럼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액을 정해준 거예요. 그래야 기준금액, 그게 이제 그저 표의 기준금액 4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25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해놨죠 지금. 쭉 해놨는데 이거 암기 어떻게 해 이거? 기준금액 암기 못하지 이거? 이거는 깔끔하게 포기합니다. 24회 때 출제한 바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옳은 것 골라라고 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해서. 그거 엄청 복잡하거든요 기준금액이. 근데 그걸 24회 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포기합니다. 아셨죠? 단 알고 있을 점은 거기 85쪽에 양괄호 4번 가중 또는 감경이 있죠. 그럼 기준금액을 정해주고 위반행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죠. 가중하더라도 100만 원,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걸 이해해 두시는데 아까 연수교육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그랬죠 이거. 근데 기준금액이 20에서 100밖에 안 되잖아 이거.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연수교육을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한 교육공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한 교육공사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낸 거예요. 일단 OX 맞는 거예요. 근데 사례형으로 이번에 냅니다. 연수교육을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한 소속공사에 대하여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라고 낸 거예요. 부과하였다. OX O 알아보시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례형으로 문제를 내는 거 예를 들어서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한 자 개공에 대하여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OX O 100만 원의 과태료죠. 그러니까 100만 원만 안 넘기면 되는 거죠. 그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다 되고 500만 원만 안 넘기면 되네. 맞죠? 그러니까 이 지문들 알아두세요.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제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과태료 기준금액 이제 봤으니까 어쨌든 이 정도 감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자, 그래서 과태료까지 다 봤어요. 그래서 형벌 문제 하나, 과태료 부과 문제 하나 이렇게 했고 이제 두 문제가 여기서는 출제가 됩니다. 넘어가십니다. 오늘의 빅 이벤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로 들어갑니다. 30회 때 여기서 몽땅 냈죠. 여기서 몽땅 냈습니다. 여기서 7문제나 출제했어요. 원래 출제 비중은 4개예요. 4개인데 여기서 7개나 출제하는 바람에 어쨌든 작년에 또 이 토지거래 허가제 쪽에서 문제를 아주 어려운 문제 틀려라고 작정한 하고 그 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 토지거래 허가 쪽에서 문제 두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자 틀려라 하는 건 그냥 틀리면 돼요. 굳이 맞히려고 했을 필요 없어요. 예, 이 정도는 우리가 센스 있게 하나 틀려줘야지 뭐. 자, 그 정도. 그럼 86쪽으로 가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법. 이거는요. 그냥 단행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죠. 강의 자체도 제가 조금 꼼꼼하게 하는 편이라 어려워하셔요. 왜 그러냐면 실무감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셔야 돼요. 이거.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물어볼 수도 없죠. 이건 우리가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디 가서 물어보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철저히 숙지를 하고 하셔야 된다. 근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지금 탄생이 됐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에서는 3가지 제도를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이렇게 된 건데 먼저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제라고 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 있죠. 자, 이 제도가 여기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신고나 허가 의무가 발생되거든요. 이 제도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에 있었던 토지거래허가제. 그래서 이 토지거래허가제 이 3가지 제도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법률로 탄생시킨 거예요. 원래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우리 공인인증사법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법 명칭이 공인인증사의 업무 등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랬었어요. 근데 2017년도에 이걸 쪼갰죠. 공인인증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법으로.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취득신고 허가제는요. 원래 외국인 토지법이라고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었는데 그 법을 폐지하면서 일로 편입을 시킨 겁니다. 다음 토지거래과제는 무슨 법이 있었다고요? 공법, 국토계획법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이걸 독립시켜가지고 거기서 삭제를 하고 독립을 시키고 이쪽으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도가 이제 우리는 실무감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 3개, 외국인 취득 신고 허가제 하나, 토지거래 과제 3개 이렇게 냈거든요. 이쪽에서 3개 냈는데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포상금제가 더 나왔기 때문에 뭐 이건 전체 이제 내용을 물어본 건데 원래 출제 비중은 부동산 거래 신고제 2개예요. 2개고 외국인 취득 신고 허가제에서 하나, 다음에 토지거래 과제에서 원래 하나죠. 근데 작년에 무려 3문제나 이제 더 냈던 겁니다. 출제 비중이 원래 4개로 보여요. 근데 올해도 아마 개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낼 걸로 보입니다. 이게 개정된 내용은 들어봤죠? 제가 수업하면서 언급은 하긴 했었어요. 예, 근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하니까.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윤곽이 있다는 거 감만 잡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 들어갈 건데 총칙을 먼저 보시면 법의 지정 목적의 이 법의 지정 목적은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되나 보니까 부동산 그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죠. 뭐. 그다음에 거기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있죠. 이건 토지 건물만 말합니다. 그럼 뭐가 빠진 거예요? 입광공이 빠진 거죠. 부동산은 토지 건물만 얘기합니다. 다음 부동산 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있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분양권, 입주권이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거래 당사자는 매도 매수인, 외국인을 당연히 포함합니다. 감 잡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타겟, 부동산 거래 신고제. 역시 올해 이 부분 개정됐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요하는데 이게 실거래가 신고제죠. 이른바. 그래갖고 2006년도에 도입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게 시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우리 부동산 시장에 메가톤급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했죠. 부동산 거래의 일대 변혁을 일으킨 대사건이었어요. 이거는. 이게. 그래서 우리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불투명했잖아요. 음성적 거래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도입이 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투명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 무려 세수가 이 제도 하나로다가 실거래가가 모두 노출되는 바람에 세금을 실거래가로 때리게 된 거예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그래갖고 무려 13조나 더 거쳤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제도 하나로.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이 제도 우리는 철저히 숙지를 해두신다. 그럼 먼저 우리는 실무니까 어떤 계약을 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건데 이 문제예요. 신고 대상 계약입니다. 거기 그래갖고 박스로 정리가 돼 있어요. 지금 기본서는 334쪽에 있습니다. 신고 대상 계약은. 그러면 지금 1번 토지, 그 다음에 2번 건축물, 면적 불문 지분거래 포함이라고 돼 있죠. 지금. 그 다음에 3번 분양권, 토지 건축물에 대한 공급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가 일어났고, 네 번째 입주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그랬죠. 지금 옆에 매매계약으로 돼 있죠. 교재 보는 방법 아시겠죠. 지금. 자, 그러면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은 계약의 종류가 오직 뭐에 한한다? 매매 한한다. 매매 하나니까 교환계약 신고 대상 아니에요. 증여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이에요. 대상 아닙니다. 판결로 취득합니다. 대상 아니에요. 경매로 낙찰 받았어요. 역시 대상 아닙니다. 오직 뭐에 한한다? 매매 한한다. 그걸 명심하시고 물건은 몇 가지? 4가지. 일단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에요. 그럼 거래 신고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토지 건물을 하면 면적을 따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분으로 거래했습니다. 토지 지분, 건물 지분으로 거래한 거예요. 지분 거래 포함이겠죠.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가지가 신고 대상이죠. 하나는 분양권, 하나는 입주권이에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은 일단 분양권이든 입주권이든 선정된 지위였죠. 이게. 그래서 분양권은요. 토지 건축물에 대한 공급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해당하는 입주권, 분양권이에요.
그러면 이 분양권은 주의할 점이 이게 주택이든 주택 분양권이든 상가 분양권이든 오피 분양권이든 토지 분양권이든 분양권은 전부 다 대상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양권 착각하지 마세요. 주택 분양권만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오피 분양권, 상가 분양권, 토지 분양권 전부 다 대상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옆에 써 있어요. 다 다음 페이지에. 없는 내용은 제가 메모하시라고 합니다. 일단 자, 그다음에 이제 입주권인데 이 입주권은 두 개의 법률이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여러분들 공법에 들어가 있죠 지금. 거기에 따른 관리처분계의 인가가 떨어진 입주로 선정된 지위. 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빈집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빈집법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로 선정된 지위. 역시 선정된 지위죠 지금.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제가 분양권, 입주권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거는 분양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관리처분계의 인가 떨어져 버리면 들어갈 대지와 건물이 특정이 되죠. 특정이 되니까 이게 전매가 가능했다. 그럼 이거 전매하게 되면 거래신고 들어오란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정비법이나 빈집법에 따라 입자로 선정된 지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에 매매하게 되면 거래신고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추가된 거냐? 8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있죠? 그 표 밑에 있죠? 거래신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럼 8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그랬으니까 이건 최초의 분양계약이에요. 최초의 분양계약은 거래신고 들어오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8개 법률이 어떻게 되냐면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건축물의 분양하는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토지건물에 대한 공급계약 그랬어요. 이거에 대한 공급계약은 거래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8개 법 있지 않습니까? 참고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공법에서 공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들어가 있죠. 도시개발법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주택법 들어가 있죠. 지금 건축법이 빠졌죠. 건축법에 따른 건물의 공급계약 없죠. 설마 그거 안 내겠죠? 그러니까 일단 감을 그렇게 잡는데 법 이름을 바꾸는 건 무지하게 어려운 지문이에요. 근데 8개 법을 암기할 필요는 없이 이렇게 하자고요. 무슨 법에 따른 공급계약 그러면 일단 신고 대상이에요? 아셨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설마 바꿔내진 않겠지? 설마 작년 시험에서 유사지문을 냈죠. 예, 유사지문을 냈는데 그러면 일단 물건이 건물이나 토지다. 그럼 무조건 거래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입광공은 신고 대상 아니죠? 그럼 중개사물 전체가 물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이에요. 그다음에 공급계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공급계약도 사실상 매매계약이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자, 그래가지고 이제 87종 메뉴의 주의로 넘어가는데 1번은 설명했고 2번은 다음 심화과정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은 3번을 꼭 기억하고 가야 돼요. 3번을 엄청 잘 묻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토지거래 허가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경우도 매매일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고 했죠.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그러면 제도가 겹치는 건 엄청 잘 묻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근데 매매였어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왜 그랬을까?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의 핵심은요. 실거래가 노출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실거래가 노출을 목적으로 한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는 사실상 사전 허가죠. 그럼 실거래가 노출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를 받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겁니다. 이때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들어오면 돼요. 이때는. 그 다음에 농지입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알죠? 그럼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농취증을 받은 농지의 매매 계약이었어요. 그럼 역시 농취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농취증은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와는 관계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가증을 받았더라도 농지증을 받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들어간다. 일단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다음 이제 신고 절차로 넘어갑니다. 우리 기본소는 교재 333쪽에 있어요. 이 부분은 자, 이제 신고 절차 가볍게 듣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인데, 일단 시간적 순서에 따른 절차를 나열해 보면 이렇게 돼요. 신고 대상 계약을 했어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신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 필증을 지첩시 교부해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지첩시 발급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신고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게 돼 있어요. 검증을 해줘야 되고요. 이때 이 검증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이제 적정 부적정 결과에 대해서 통보해 주는데 누구한테 통보해 주겠어요? 관할 세무서장이죠. 이자에게 통보해 줘요. 그러니까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럼 어떤 계약을 했을 때 거래 신고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해결했어요? 매매 하나한다. 일단 공급계약과 매매계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신고 기한의 문제가 있는데 신고 기한이 이번에 바뀐 거죠. 지금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체결일이에요. 잔금일이 아니에요.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내? 30일 내에 들어간다. 30일하고 한 달은 틀리죠. 30일하고 한 달은 틀립니다. 30일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2006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원래 30일이었어요. 그랬다 너무 짧다. 그래갖고 60일로 늘렸거든요. 늘렸다가 다시 이 정부가 30일로 바꿔놓은 거지. 다시 이거를 60일로 안 하고 30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에 한다. 그러면 제 지역에서 미리 한번 짚고 갈까요? 그럼 30일 내 신고 안 했어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일단 안 하면 500과.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신고를 어디다 해야 되느냐? 관할에 관한 문제가 있겠죠. 관할은 토지건축물 소재지 관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들어갑니다. 그럼 신고인의 주소지와는 관련이 없는 거죠. 역시 없고, 이자를 그럼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 신고관청이라고 부를 거예요.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 들어간다.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의무자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신고 의무자. 이 부분 엄청 잘못 씁니다. 신고 의무자는 고맙게도 잘 물어요. 이거는 그러면 쌍방이 중개업소로 안 통하고 직거래했어요. 쌍방 직거래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매도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근데 개업공사가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럼 개공이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는 중개거래죠. 이게 중개거래인 경우는 누가 신고해야 되느냐? 개업공인인계사가 신고해야 돼요. 당사자에게는 이때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럼 공동중개라면 공동중개에 관한 개공이 공동신고해 줘야 되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직거래의 경우는 당사자가 공동신고고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공이 신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나머지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직거래했는데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공공기관이 있었어요. 공공기관이라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뭐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런 데들, 뭐 지방공사도 있고요. 그러면 공공기관이 있었어요. 그들을 국가 등이라 하는데 국가 등이 당사자 일방이었다. 그럼 신고를 누가 해야 되느냐? 국가 등이 하셔야 돼요. 그럼 타방 당사자의 신고 의무가 아예 없다. 그 부분 꼭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 쌍방 직거래인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어요.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겠죠? 그때는 이제 사유소와 단독 신고 사유소와 계약사본을 첨부하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거기까지 이해를 이제 신고 의무자로서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 이제 그 밑에 신고 사항이 나오죠. 어떤 사항을 신고해야 되는가? 요 신고 사항도 엄청 잘못 씁니다. 그래가지고 신고 사항은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신고해야 돼요. 당이라고 돼 있죠. 당사자 인적사항. 그다음에 거래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종류, 면적을 신고해야 돼요. 목이라고 돼 있죠. 이게 목이 뭐예요? 지목. 목적 부동산이에요. 그게 목적 부동산. 당은 당사자, 목은 목적 부동산. 다음에 계약일, 중도금지기일, 잔금지기일 신고하는 거예요. 이건 계는 계약일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실제 거래가격은 대 이렇게 돼 있죠. 대가 뭐예요? 대금. 그 다음에 개공사 인적사항 및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중기결혼 경우는 하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개공사고, 그 다음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
기한 신고해야 됩니다. 조죠 이게. 그럼 이게 당목계대 개조죠. 당목계대 개조가 어디서 나오는 말이다? 당목계대 개조. 거민계약서 필수기사항에서 나와요. 잠깐 갔다 오죠.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하여 잠깐 보여드립니다. 거기 우리 그 유약집이에요. 유약집 거민계약서 필수기사항이 어디 있냐면 거기 그저 150쪽 있죠. 유약집 150쪽 펴보세요. 잠깐. 필요적 기재사항 4번 그래갖고 당목계대 개조로 돼 있죠. 거민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당사자 계약 목적 부동산 계약 연월일 대금의 정산평가 개업공사 조건기한인데 옆에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과 비교 딱 해놨죠. 말만 틀릴 뿐 똑같다. 당목계대 개조. 문장은 이게 원래 중이었다고 그랬죠. 중. 개업공사가 중기업자였잖아요. 원래. 그래서 이제 개로 바뀐 건데 중조였어요. 원래. 당목계대 중조. 중이 좋아하시는 거. 당목과 계대. 당목이 뭐예요? 아지. 계대는 가리. 예. 당목과 계대를 중이 좋아하신대요. 스님을 비하하고자 하는 취지가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당목계대 개조로 이제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당은 당사자죠. 근데 이게 어떻게 봐요?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이죠. 거래 신고할 때 매도 매수인, 성명, 주민번호 다 신고해야 돼요. 그다음에 목은 목적 부동산이죠. 그러면 종류,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지목 다 신고해야 되죠. 그다음에 계는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신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대는 실제 거래 가격이죠.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개업공사 인적사항, 상호, 사무소유에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조는 조건, 기한이에요. 자, 그럼 다시 87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당목계대 개조로 기억하고 이게 안 되시는 분은 육하원칙 중에 4가지로 기억하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의 핵심은 뭐냐?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냐 이게 핵심이에요.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냐 이게 당목계대 아니에요.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느냐 감 잡혀요? 이렇게 이제 감 잡고 거기에 개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조가. 자, 근데 이번에 7번이 있잖아요. 신고사항의 7번 찾았어요? 이게 이번에 대폭 개정된 거 아니에요 지금? 거래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 및 거래상 주택의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즉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신고하는 거예요.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신고하는데 거기서 말이에요.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을 다 신고하는데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택 6억 원 이상이죠. 주택 6억 원 이상 밑줄. 그리고 주택의 동그라미. 단 투기과일지구 조정지역 내 주택으로서 3억 이상 거래 계약을 했다. 그러면 주택 거래가액이 6억 이상이면 자금 입주 계획에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투기과일지구나 조정지역이었다. 그러면 거래가액이 얼마 이상? 3억 이상이에요. 3억 이상 주택입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 투기과일지구 아니죠? 여기 서울 있잖아요. 서울은 전부 다 투기과일지구죠. 그렇게 돼 있고 조정지역 다 맞죠? 그 다음에 경기도 일부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죠. 이번에 새로 묶인 데가 수원 영통. 여기 영통가란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가 눈여겨보는 데 투자하라고 그랬죠. 물론 상투에 잡은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있죠. 지금 현재. 어쨌든 자, 그래서 그 투기과일지구나 조정지역은 3억 이상이어야 되고요. 당사자 중 매수인, 국가 등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가 등이 당사자였다. 매수인이.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자금자 입주 계획을 신고할 일이 없죠. 국가 같은 경우는. 그때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은 주택으로서 물건이 주택이에요. 그럼 토지나 상관 아니란 얘기죠. 명심하시고 거래가가 6억 이상이면 무조건 자금자 입주 계획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고 다만 조정지역이라든가 투기과일지구였다면 3억 이상이죠 지금. 그러면 정확하게 하자고요. 딱 6억짜리 매매했어요 지금. 그럼 자금자 입주 계획 신고해야 되나요? 해야 되죠.
투기과일지구는 딱 3억이었어요. 그럼 역시 해야 됩니다. 그 점 이해해 주고. 자, 그러면 이제 한 장을 살짝 넘기면 자금 조달계 입주 계획이 맨 밑에 지금 88쪽 맨 밑에 있죠. 확실히 정리가 더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금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신고 이랬죠. 여기다가 이번에 지금 확정을 시키면서 뭐가 바뀌었냐면요. 지금 제가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이라고 그랬죠. 근데요. 자금 조달 플러스 그 지급 방식. 자금 조달 지급 방식, 그 다음에 및 입주 계획을 신고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급 방식이 뭐냐면 현금으로 줬는지 계좌이체에 있는지 이걸 쓰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세부 내용이 이제 써 있는데 1번입니다. 실제 거래가가 6억 이상인 주택이라든가 투기과일지구 조정지역 내 3억 이상인 주택인 경우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투기과일지구 내 9억 초과 주택은 자금조달 증빙서류 첨부한다. 신고한다 그랬죠? 매수 국가된 경우는 신고한다 그랬어요. 거기에 지금 그러면 투기과일지구 내 주택으로서 거래가가 얼마 초과? 이건 또 9억 초과죠. 9억 초과했을 땐 자금 조달에 증빙서류 첨부해야 돼요. 근데 우리 서울은 지금 아파트 분양가 자체가 35평이면 9억이 넘죠. 그러면 자금 조달 증빙서류 다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자금 조달 증빙서류가 뭘까? 예를 들어서 내가 통장에 갖고 있던 돈을 빼서 썼다. 그러면 통장 잔고증명서 내란 얘기죠. 부동산 팔아가지고 자금 조달했다. 매매계약서 내란 얘기죠. 또 내가 주식을 처분해갖고 만약에 조달했다. 그러면 주식 처분 계약서 들어와야 되죠. 이거 내란 얘기고, 만약에 증여를 받았다. 증여 신고서 내란 얘기죠.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상속 신고서 내란 얘기죠. 이거 그 얘기예요. 죽었어요 이거. 맞죠?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투기과일지구는 서울 전체가 투기과일지구라고 그랬죠. 9억 초과예요. 이건 또 이상이 아니고, 그럼 딱 9억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또 자금 조달의 증빙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정리하면 실제 거래가가 6억 넘었다. 그럼 전국적으로 6억 넘으면 무조건 자금 조달계 입주 계획 들어오는 거예요. 지급 방식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투기과일지구나 조정지역은 얼마 이상? 3억 이상이면 자금 조달 입주 계획 신고해야 돼요. 단 투기과일지구의 주체로서 9억 초과했다면 자금 조달의 증빙서류까지 내야 돼요. 증빙서류까지. 이게 뭔 얘기냐면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 서식이 있어요. 이거. 그래서 서식만 써서 내면 되거든요. 원래. 근데 9억을 초과했어요. 투기과일지구네. 이때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자금 조달의 증빙서류 내란 얘기죠. 이거. 이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 순환 때. 그럼 자금 조달의 증빙서류들 내라 했는데 그러면 금고에다가 넣는 사람은 어떡하나. 맞죠? 금고에 내가 20억을 넣어놓고 있어 지금. 거기서 뺏어준 거야. 현금으로 그냥. 그러면 금고 찍어갖고 내면 되나? 그러니까 이거 음성적 거래까지 다 맞겠다 이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이거 통장에 넣어야 됩니다. 그럼. 맞죠? 그리고 잔고증명서 내야지. 내가 금고에 있던 거 꺼내놨어다. 그거 통하겠어요 그게? 절대 안 통하지.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타격이 엄청 클 걸로 보입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주택에서 피해가지고 지금 주택 외 물건으로 가잖아요. 상가, 토지 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풍선효까지 또 이게 주택을 막 때려잡으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거기 두 번째 줄에 9억 원 초과 시에 자금 조달 증빙서는 30일 내에 매수인 제출한다 그랬죠. 이거 지우세요. 삭제하라고요. 확정을 시키면서 지금 바뀐 거예요. 이 법이 확정되기 전에 지금 요약집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 삭제하세요. 두 번째 줄 완전 삭제. 이거 예고한 대로 제가 썼던 거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확정되기 전에 요약집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부분 삭제해버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줄.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은 이거 매수인이 우리 신고하려는 자에게 줘야 되죠. 그럼 매수인이 신고하는 자에게 줘야 되는데, 이때 매수인 외의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공이죠 지금. 그러면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이때 매수인은 그 신고자에게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나련한 별지서식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며칠 내에 주라고요? 25일 내에. 우리 신고기한이 30일이죠 지금. 30일인데 조달 계획서 며칠 내에 주라? 25일까지는 줘야 된다. 만약에 25일 내 안 줬잖아요. 그럼 매수인 본인이 내야 됩니다. 본인이 내야 돼요. 그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세요. 그럼 이 부분 물어보겠죠? 기억해두세요. 주택입니다. 물건은 다른 건 아닙니다. 거래가가 얼마 이상? 6억 이상은 자금의 입주 계획 들어온다. 그 지급 방식까지 들어와야 된다. 현금으로 줬는지 계좌이체했는지 지급 방식까지.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나 조정지역은 3억을 이상했을 때, 단 자금 조달의 증빙서는 9억을 초과했을 때인데 이게 투기과일지구의 주택이어야 돼요. 투기과일지구만 해당 사항이 있어요. 9억 초과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그럼 커피 한 잔 마시고 할까요? 네, 그러시죠.